미경아, 어머니 방 좀 정리해야 하지 않겠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리는 듯 마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옥 여사의 장례를 치른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분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곤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이 방만큼은 언제나 낯설었습니다. 아니, 무서웠다고 해야 맞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한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드시던 보약 냄새였습니다. 방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이불, 서랍장 위에 가지런히 놓인 안경,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사진 속 어머님은 늘 그랬듯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뭐였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30년간 명절마다 제사상을 차렸고 어머님이 편찮으실 때마다 밤을 새워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것도 제대로 못하니 우리 집안 며느리감이 아니야라는 말만 귀에 박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한복들, 오래된 편지들, 젊은 시절 사진들. 어머님의 인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걸렸습니다. 서랍 바닥에 붙어 있는 작은 봉투. 손이 떨렸습니다. 왜인지 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로고가 희미하게 발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1995년 1월 15일 100만 원 출금. 강준혁 앞. 1995년 2월 15일 100만 원 출금. 강준혁 앞. 1995년 3월 15일 100만 원 출금. 강준혁 앞.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똑같은 내역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달 15일 정확히 100만 원씩 30년간. 마지막 송금일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강준혁.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 친척 중에도 어머님 친구 중에도 이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통장을 꼭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어머님이 저와 함께 이 집에서 산 시간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긴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거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아, 뭐하고 있어? 저녁 준비해야지. 저는 재빨리 통장을 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머니 속 통장이 신경 쓰였습니다. 물에 젖은 손으로 설거지를 하며 문득 어머님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주름지고 거칠었던 그 손.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셨던 손. 그런데 그 손으로 매달 30년간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계셨다니. 어머님께도 제가 모르는 삶이 있으셨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장은 베갯잎 사이에 숨겨두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끝까지 저를 보는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손을 잡아드리려 했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됐어.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를 다했다는 확인만 있었을 뿐.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30년간 숨기고 지키고 홀로 짊어지신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강준혁, 당신은 누구죠? 어머님께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흘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통장을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숨기고 있다가는 더 큰 오해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시누이 민지까지. 다들 아직도 어머님 장래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내올 때 저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꺼냈습니다. 저기, 어머님 방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통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먼저 집어드셨습니다. 안경을 쓰시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시던 그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통장을 받아들었고 시누이도 옆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강준혁? 이게 누군데? 남편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 방에서 찾은 거예요. 제 대답에 시누이 민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님, 진짜 몰라요? 어머니 방 정리는 맨날 형님이 했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지야, 그게 무슨 말이니? 나도 오늘 처음 봤어. 30년이에요, 형님. 30년간 매달 100만 원씩? 이게 장난인 줄 아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여보가 나한테 이런 비밀을. 남편이 통장을 탁 닫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야 합니다. 혹시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심.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 분명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함부로 단정 짓지 마세요. 형님은 대체 왜 그래요? 남의 집 어머니도 아니고. 민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의 집. 30년을 살았어도 결국 저는 이 집에서 남이었던 걸까요? 민지야. 남편이 소리쳤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형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편을 드는 거잖아요. 정말이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은행에 가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보자. 이 강준혁이란 사람이 누군지도. 그날 오후 온 가족이 은행에 갔습니다. 사망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상세거래 내역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은 통장의 기록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송금액 3억 6천만 원. 30년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신자 계좌는 현재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직원이 알려준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시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50년을 같이 산 사람을 전혀 몰랐구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주소로 가보겠습니다. 제 말에 민지가 비웃었습니다. 형님, 정말 이상해요.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요? 알고 싶어서요. 어머님이 평생 지키신 비밀이 뭔지. 그게 형님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 있어. 나도 모르게 어머님을 이해하고 싶어진 거야.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양파를 썰며 흘린 눈물이 진짜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방에 어머님은 안 계십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남기신 비밀은 이 집안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찾아도 될까요? 당신이 평생 숨기신 진실을.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시아버지께서 산책을 나가신 후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은행에서 받은 주소가 적힌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낮아지고 낡은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께서 30년간 돈을 보내신 곳. 이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주소를 찾아 골목길을 헤맸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대문들, 빨래가 널린 옥상들. 이 동네 어디선가 강준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겁니다. 마침내 주소지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낡은 빌라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벨을 눌러야 할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지? 손이 벨을 향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 하지만 눈빛이 묘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저 혹시 강준혁 씨세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찾으시나요? 제 이름은 정미경이고 박순옥 여사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아시나요? 어머니.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들어오시죠. 남자는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작은 식탁,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작은 액자 하나. 멀리서 찍은 듯한 흐릿한 사진 속에 어머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리차를 따르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준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2주 전이요. 장례는 이미 끝났고요. 그랬군요. 신문 부고란에서 봤어요.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가면 가족분들이 놀라실 테니까요. 가족분들.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강준혁 씨 실례지만 어머님과 어떤 관계셨나요? 준혁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알고 있었던 답이었는데도 직접 들으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30대 때 제 출생 기록을 찾았고 그때 어머니를 알게 됐죠.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어머니는 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신 이렇게 매달 돈을 보내주셨어요. 3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준혁 씨가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어머님 방에서 찾은 것과 똑같은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제게는 어머니가 저를 잊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어머님, 평생 이런 걸 혼자 감당하고 계셨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하셨나요? 준혁 씨의 질문에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행복하셨을까요? 평생 남편과 자식들 앞에서 비밀을 숨기고 홀로 죄책감을 짊어지고 사신 그 삶이 행복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늘 표정이 없으셨거든요. 그랬겠죠. 어머니는 평생 웃는 법을 잊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몇 번 봤거든요. 멀리서요. 어머니는 한 번도 웃지 않으셨어요. 준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태어난 게 어머니를 평생 괴롭힌 거겠죠. 아니에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30년간 단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돈을 보내신 게 그 증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준혁 씨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에 대해, 가족에 대해, 그리고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님도 결국 저처럼 혼자 힘들어 하신 거구나. 말 못할 비밀을 안고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이. 그런데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시아버지께서는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남편은요. 하지만 알려야 해. 준혁 씨도 어머님의 아들이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어디 갔다 오세요? 민지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무슨 볼 일이요? 형님, 요즘 이상해요. 민지가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사실 오늘 형님 따라갔었어요. 지하철 타고 어디 가시길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야, 그게 그 남자 만났죠? 강준혁. 그 사람 만나고 오신 거 맞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만나고 왔어. 민지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형님은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 망가뜨리려고요? 민지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엄마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 아니에요? 민지야. 소리쳤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산 거잖아요.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지도 무서운 거였습니다. 평생 알던 어머니가 낯선 사람으로 변해버린 게. 민지야, 앉아. 이야기 좀 하자. 싫어요. 형님이 뭔데 나한테 그래요. 제발. 제 목소리가 간절했던 걸까요? 민지가 주춤하더니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준혁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 30대의 어머니를 찾았지만 인정받지 못한 아들, 그리고 30년간 이어진 무언의 연결. 민지는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민지야, 어머님도 사람이었어. 젊었을 때 사랑도 하고 실수도 했을 거야. 실수? 자식을 버린 게 실수예요? 민지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은 몰라요. 형님은 엄마 친딸도 아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알았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사실은요. 민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어렴풋이? 뭘?
엄마가 뭔가 숨기고 계시다는 거. 어렸을 때 엄마 방에 들어갔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봤어요. 엄마가 아주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기는 오빠들이 아니었어요.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거든요. 오빠들이 태어나기 한참 전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했어?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물어봤다가 엄마가 저한테까지 차가워질까봐. 민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한테만 차가웠어요. 오빠들한테는 그나마 관심이라도 있으셨는데 저한테는 아예 무관심이었어요. 딸은 시집 가면 남이라고 하시면서 민지도 외로웠구나. 나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민지야, 어머님은 우리 모두한테 차가우셨어. 나한테도, 태수 오빠한테도. 어쩌면 어머님 자신한테 가장 차가우셨을지도 몰라.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셨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알고 싶어. 어머님이 평생 무엇을 견디며 사셨는지. 민지와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시누이와 며느리로 살면서도 이렇게 속마음을 나눈 건 처음이었습니다. 형님, 응? 저도 같이 가도 돼요? 그 사람 만나러.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엄마가 지키려고 했던 게 뭔지.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같은 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둘이서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에 대해, 이 집안에 대해, 그리고 우리 각자가 느꼈던 외로움에 대해. 형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 형님 부러웠어요. 나를? 왜? 엄마가 형님한테는 그래도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한테는 아예 관심도 없으셨는데. 민지야, 그건 기대가 아니라 짐이었어. 나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민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엄마한테 상처받았네요. 그래.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아. 어머님도. 어머님 자신한테 상처받으며 사셨다는 거. 창밖으로 어머님 방에 불 꺼진 창문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방에는 아무도 없지만 어머님이 남기신 비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지와 저는 함께 준혁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준혁 씨는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그분이랑 동생분이신가요? 시누이예요. 어머님의 친딸이고요. 민지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혁 씨도 어색하게 답례했습니다. 피는 이어져 있지만 평생 남처럼 살아온 남매였습니다. 거실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보리차 대신 이번엔 커피가 나왔습니다. 준혁 씨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는 어머니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준혁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출생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제 나이가 35이었죠. 목소리에 오래된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기록에는 간단하게만 적혀 있었어요. 미혼모. 1968년 출생. 출생 3개월 만에 고아원 입소. 그럼 어머니를 어떻게? 출생 기록에 어머니 이름이 있었어요. 박순옥. 그리고 당시 주소. 준혁 씨가 서랍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 위에 어머님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았을 때 어머니는 벌써 결혼하신 지 오래셨더군요. 아들 2, 딸 1. 행복해 보이는 가정. 준혁 씨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어머니 댁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배를 눌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때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장을 보러 가시는 길이었죠. 그래서요? 따라갔어요. 멀찌감치. 그리고 시장 골목에서 어머니를 불렀죠.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한번 보시더니 바로 아셨어요. 제가 누군지. 내가 준혁이니? 그렇게 물으셨어요. 어머니가 오빠 이름을 지으셨어요? 민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고아원에 저를 맡기면서 이름만은 꼭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셨대요. 준혁이 준수하고 혁혁하게 자라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버리면서도 이름만은 정성껏 지어주셨다니. 그 다음은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골목 구석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면서. 준혁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음을 그치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없었다. 하지만 잊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럼 그때부터 만나셨어요? 아니요. 준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족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남편분도 자식들도 제 존재를 모르니까. 알게 되면 가정이 깨질 거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연결되어 있자고. 매달 돈을 보내주시겠다고. 오빠는 받으셨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죠. 하지만 어머니가 우시면서 부탁하셨어요.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발 받아달라고. 준혁 씨가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을 한 번도 쓸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게 제게는 어머니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거든요. 이걸 쓰면 어머니가 사라질 것 같았어요. 준혁 씨의 통장에도 30년치 입금 내역만 가득했습니다. 단 한 번의 출금도 없이. 그럼 어머니는 한 번도 안 만나셨어요? 1년에 한 번 어머니 생신날에만 멀리서 뵀어요. 어머니가 시장 가시는 길을 멀찌감치서. 어머니도 절 아셨죠. 고개만 살짝 끄덕이시고 가시곤 했어요. 어머님, 평생 그렇게 사셨구나. 민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하셨나요? 가족들과 함께. 민지와 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어머님은 행복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표정이 없으셨어요. 웃는 모습도 우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사셨어요. 그랬겠죠. 준혁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두 개의 인생을 사신 거니까요. 가족들 앞에서의 인생과 혼자만 알고 있는 인생.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민지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어떡하죠? 아버지한테, 오빠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준혁 씨도 어머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 해.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민지. 저는 준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아버지, 오빠, 할 말이 있어요.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보다 용감했습니다. 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강준혁이라는 사람 만났어요. 형님이랑 같이.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들으세요. 끝까지. 민지가 준혁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보탰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시아버지와 남편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말도 안 돼. 시아버지가 식탁을 탁 치셨습니다. 여보가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50년을. 아버지, 어머니도 어쩔 수 없으셨을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속이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나? 나는 평생 거짓 위에 산 거잖아. 남편 태수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생아의 동생이었던 거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민지가 말했지만 태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진짜 사랑한 건 그 사람이었던 거 아냐? 우리는 그냥 의무였던 거고. 태수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 다만 표현하지 못하셨을 뿐이야. 형수님은 왜 그렇게 확신해요? 태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수님은 진짜 엄마 며느리였어요? 아니면 그 사람 편이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형수님도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먼저 알고도 말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만해. 시아버지께서 소리치셨습니다. 다들 나가. 나 혼자 있고 싶어. 아버지, 나가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늦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씨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준혁 씨가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가정을 망가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일어나세요. 민지가 준혁 씨를 일으켰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라지겠습니다. 제발 가족들끼리 화해하세요. 준혁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제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당신도 어머님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이 30년간 지키려고 하신 게 당신이었어요. 이제 와서 사라지면 어머님의 그 세월은 뭐가 되는 거예요? 준혁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었어요. 제 존재 때문에 불행하신 게 아니길 바랐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남편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아니야. 엄마가 우릴 사랑 안 하셨을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사랑하셨어. 다만 표현하시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그럼 왜 그 사람한테는 30년간 돈을 보낸 거야? 그게 어머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 아닐까?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아, 너는 왜 엄마 편을 들어? 엄마 편이 아니야. 그럼 나도 비슷했으니까. 어머님처럼 혼자 뭔가를 감당하며 산 적이 있어서.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뭘? 나도 친정에 몰래 돈 보낸 적 있어. 10년 동안 당신한테 말 못하고. 남편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당신이나 어머님이 뭐라 하실까봐. 친정 뒷바라지 한다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아니야. 나도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어머님 방으로 갔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무언가가. 서랍을 하나하나 다시 뒤졌습니다. 옷장도, 이불장도, 책장도. 그리고 마침내
옷장 제일 위 칸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봉투 4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태수에게, 민지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맨 아래 준혁에게라고 쓰인 편지 하나 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인 걸까요? 거실로 나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민지, 그리고 준혁 씨까지. 이걸 어머님이 남기셨어요. 편지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편지를 집어드셨습니다. 봉투를 뜯고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읽는 동안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시아버지께서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셨습니다. 남편 태수도 자신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민지도, 저도, 그리고 준혁 씨도. 어머님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듯 했습니다. 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아, 30년간 고마웠다. 너는 내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 나는 평생 두려웠다. 사랑하는 법도 솔직해지는 법도 몰랐어. 그래서 너에게 차갑게 대했지. 너무 착한 내가 우리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할까봐. 하지만 너는 잘 견뎌줬어. 누구보다 강했어. 내가 못해준 말 이제라도 한다. 고맙고 미안하다. 그리고 준혁이를 부탁한다. 그 아이도 내 아들이니까. 마이너스 어머니 마이너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30년을 기다린 한마디였습니다. 준혁 씨도 편지를 읽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시아버지께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 앞에 섰습니다. 일어서시오. 준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셨소.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소. 시아버지께서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화를 냈소. 준혁 씨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준혁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오빠한테 심한 말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원하셨으니까. 남편 태수도 준혁 씨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에요. 형님도 어머니의 아들이니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어머님 산소에 함께 갔습니다. 5명이 함께 산소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의 사진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그 뒤에 숨겨진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준혁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게 왔습니다. 이제야 가족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됐어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저를 잊지 않으셨죠? 저도 어머니를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이제 다 이해했어요.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님 49제가 되었습니다. 준혁 씨도 함께였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면서 민지가 물었습니다. 형님,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던 음식이 뭐였어요? 시금치나물이랑 버섯전. 평생 그것만 드셨어.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엄마 입맛도 몰랐네요.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삼색나물을 좋아하셨어요. 어릴 적에 드셨던 거라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어머니인데 서로 다른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시아버지께서 준혁 씨 옆에 서셨습니다. 준혁 씨, 네, 아버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어머니가 원하셨을 테니까. 준혁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형님, 어머니 사진 중에 제일 웃으시는 거 있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거의 없어. 그런데 하나 있긴 해.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젊었을 때 사진. 그중 단 한 장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사진이에요?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1968년이라고 되어 있어. 그때가 제가 태어난 해예요. 준혁 씨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웃으셨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사랑하는 아이를 낳았을 때 행복하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형수님,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요.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모이지 못했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덕분에 어머님을 이해하게 됐어. 밤늦게 준혁 씨가 돌아가려 할 때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준혁 씨, 아니 준혁아. 네, 아버지. 가끔 놀러 오게. 이제 가족이니까. 준혁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가 떠나고 저는 어머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방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어머님의 옷들을 개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머님도 그냥 사람이셨구나. 사랑하고 후회하고 외로워하신 어머님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뒤로 이제는 많은 이야기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아요. 어머님도 저처럼 힘드셨죠? 사진 속 어머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비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준혁 오빠도 저희도 모두 괜찮아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 응? 이 집에서 나랑 살면서 오랫동안 받아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어. 행복했는지. 하지만 의미는 있었어. 어머님을 이해하게 된 것처럼 나도 나를 이해하게 됐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나도 그럴게. 어머님의 비밀은 가족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닐지 몰라도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어머니 기일에 뭘 준비하면 될까요? 오빠도 같이 준비하면 되죠. 제가 가족 행사에 참여해도 될까요? 오빠도 가족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어머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오빠가 이제 가족으로 인정받았어요. 30년을 기다리셨죠? 이제 마음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30년을 기다렸다는 것을, 어머님의 고맙다는 한마디를, 이제 그 한마디를 받았습니다. 비록 편지를 통해서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